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경달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추석 무렵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나훈아 쇼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TV를 통해서 이 쇼를 대부분이 보셨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지를 하시지만 실제 이 콘서트는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화상 채팅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의 어떤 그 혼합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컨텐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직접 보게 된 셈인데요. 그날 이 콘서트를 하면서 나훈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 앞에 많은 관객들이 있고 그 호응을 받으면서 공연을 할 때의 어떤 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대목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뭐 어떤 응원, 위로 이런 부분의 메시지도 함께 전파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 지금 무대를 보시면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 무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매개를 해서 그 무대를 보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나훈아 씨나 이런 무대의 출연자들이 시청자, 어떤 이용자, 관객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카메라라는 중간 매개체 그리고 TV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 무대를 소비해 왔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결, 소통 이 자체보다는 어떤 그 정리되어 있는 완결된 컨텐츠로서의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우리는 고도화시켜 왔고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도 금방 드러나듯이 결국 본질은 어떤 컨텐츠, 어떤 메시지,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만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압축을 한다고 그러면 TV 안에서 TV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를 없애자가 아니라, 혹은 TV를 단순히 다른 어떤 뉴미디어로 대체하자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많은 컨텐츠,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TV에 맞춰서 제작하던 것,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맞춰서 우리가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 TV의 안과 밖을 함께 넘나들면서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이 아마 방송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용자, 시청자,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를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컨텐츠,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지금 뉴욕타임즈라는 그 매체에서 올해 보도했던 기사에 나왔던 그래픽입니다. 단순히 영상 서비스만이 아니라 음악, 뭐 심지어 커머스, 책,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나 재화, 서비스를 우리는 구독이라는 형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해서 구독 경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단일한 매체 환경에서 다매체 환경으로 변화한다. 뭐 이미 다들 얘기하던 것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구독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뭐 바인딩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넓고 깊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방송의 입장에서 보면 그 끈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이용자의 그 분포랄까요? 상황을 더 들어가 본다면 이런 그래프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 위로 가장 높게 솟아 있는 것이 방송입니다. 역시 아직은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강력함이 있죠. 그 선을 따라 보시면 오전에 어느 정도 방송을 조금 보다가 낮에는 내려갔다가 밤에 프라임 타임 때 방송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녹색 선을 보시면 하루 내내 수많은 사람들과 꾸준하게 그 연결 기반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단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늘 붙어 있는 셈이죠. 이게 말 그대로 아주 강한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TV라는 것 자체를 도구로 보면 상당히 다른 것이지만, 방송 프로그램이랄까요? 혹은 뭐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컨텐츠를 담아서 나르고 사람들과 만나게 함에 있어서는 똑같이
복무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고, 그 만나는 데 있어서 TV를 통해 만나느냐 스마트폰을 통해 만나느냐의 차이뿐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도구,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의 컨텐츠 기획, 제작, 유통의 관점, 어떤 그 방식이랄까요? 패러다임은 기존의 TV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계속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법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미디어 정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통신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법제도적인 변화도 계속 따라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이용자들이 먼저 그런 어떤 변화의 환경,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기 바쁜 거죠. 지금 현재 방송의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또 그걸 같이 몸으로 부대끼고 알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용자하고 눈높이 맞춰서 그 현장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어떤 새로운 시도, 변화를 해야 될까에 고민을 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법제도적인 것은 더더욱 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많은 정비가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탈통신이죠. 그냥 텔레콤 회사라는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움직임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LG가 좀 먼저 앞서서 이름에서 텔레콤을 뺐고, 이후에 지금 KT나 SKT마저도 우리는 테크 기업이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는 데이터 기업이다,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변신 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몇 가지 맥락하고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그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키워드 외에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스트리밍을 보고 있죠. 이제 스트리밍 시대로의 변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시장 내에서 볼 때 TV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를 하고 부차적으로 조금 서브로서 스트리밍 디바이스, 뭐 어떤 OTT 서비스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 거리로 볼 때 저는 계속 아까 터치 포인트라는 얘기를 갖고 이제 이용자 기반을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스트리밍 기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뭐 다들 이미 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했죠. 사람들 그 구독자 수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또 뭐 유튜브라는 그 지금 실시간성의 다양한 어떤 컨텐츠, 또 뭐 이제까지 없었던 형태의 다양한 포맷의 컨텐츠를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도 계속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전쟁이라고 불리는 OTT 전쟁, 이 부분에서 글로벌하게는 뭐 이미 아시듯 넷플릭스 중심으로 구도가 가고 있고요. 거기에 작년에 하반기에 나왔던 디즈니 플러스, 참 디즈니와 관련한 부분은 뭐 여전히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많은 뭐 HBO 맥스라든지 훌루,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있지만, 사실 현재 많이 주목하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전쟁이긴 하죠. 뭐 최근에 3,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디즈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도 이제 해볼 만하다.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 고민을 한다고 치면 작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그게 없는 디즈니로 올 2020년을 맞았다면 어땠을까? 테마파크 이렇게 지금 엄청 불황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원하는 이런 디즈니 입장에서는 OTT 서비스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가 빠른 시간에 지금 성장을 했고, 또 훌루를 인수했으니까 훌루의 가입자 수 더불어서 ESPN 플러스까지 합치면 지금 1억 명 남짓한 구독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 9,500만 명, 거의 2억 명에 육박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우리도 절반 가까이 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으니 해볼 만하다는 거고요. 실제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그 CEO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12년 걸쳐서 만들어낸 구독자 수를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반년 만에 만들기도 하는 걸 보니 참 대단히 위협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오른편에 국내의 OTT 서비스 현장 마찬가지로 상당히 각축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넷플릭스와 손잡은 LG가 있었고, 최근에 KT가 또 넷플릭스를 제휴를 했죠. 그래서 방송 3사와 SKT가 손잡은 웨이브마저도 뛰어넘으면서 지금 넷플릭스가 더 성장을 해가는 뭐 이런 어떤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를 얘기하는 것이 방송에서의 디지털 전환하고 상관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왜? 아까 사람들하고의 거리, 관계를 놓고 볼 때 가장 긴밀한 어떤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자이고, 특히 뭐 유튜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종다양한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다양한 어떤 그 뭐랄까요, 니즈가 있는, 수요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케어해주는, 그걸 다 연결시켜주고 그게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수많은 크리에이터 혹은 디지털 스튜디오들, 그런 팀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프로페셔널하게 만든, 우리가 RMC라고 부르죠, 방송사 같은 데에서의 레디메이드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페셔널 집단도 유튜브란 기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건 왜 그럴까요? 이용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저도 유튜브 트렌드라는 책을 작년 올해 계속 내면서 보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작년 책에 썼던 표현인데요, 유튜브가 세상을 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현상, 어떤 이 문화가 유튜브 안으로 담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성장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상 컨텐츠의 기반만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음악, 그리고 지금 뉴스 정보 외에 커뮤니티적인 성격,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커머스까지 연동해가는 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어떤 컨텐츠 포맷 양식도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인터랙션, 소통의 상황들을 우리가 열심히 주목하고 그 속에서 힌트를 많이 가질 수 있다. 특히 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나왔던 위드미 포맷 같은 것, 함께 뭔가를 해봅시다. 그게 이전에 GRWM 같이 그 뷰티 영역에서 나왔던 포맷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의 영상 포맷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 상당히 소구가 있는, 의미가 있는 컨텐츠 포맷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구글에서 아예 그 유튜브의 위드미 포맷과 관련한 부분은 뉴스레터를 따로 발송을 할 정도로 활성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것이 그럼 방송에서는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까? 방송 입장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전략을 짠다고 그럴 때 어떤 포맷상에 있어서는 GXWM과 같은 포맷 당연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연관고리가 저는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하나의 트렌드 지금 흐름에 있어서 이제 조금 1차적인 정리인 셈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하고의 거리 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그 새롭게 떠오른 뭐 신데렐라 같이 그런 플랫폼 서비스이자 기업이 줌인데요. 줌 같은 경우 작년에 상장했고 작년 12월에 하루 사용자가 1,000만 명이었다면 올 3월에 2억 명으로 거의 20배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다시 4월에 보면 3억 명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을 보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검색한다라는 거를 구글링이라고 했잖아요. 구글한다라는 말은 정보를 찾는다라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됐죠. 요즘 아마 비즈니스 회의를 한다, 어떤 이런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라는 걸 우리 줌 하자라는 이야기처럼 아마 이제 쓰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보이는 그 지도는 유네스코가 매일 집계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그 이 클로징 상황이에요. 그 교육 현장이 얼마나 학교를 제대로 열지 못해서 배제되고 있는가. 그래서 한때 상반기 말에는 90% 가까운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연결되지 못하는 유리된 상황을 맞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나마 그걸 백업해주고 조금 그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줌이었던 거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수많은 대학이나 어떤 중고교 학생들 지금 수업을 줌과 같은 화상 채팅 솔루션으로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접하고 있고 그 미디어 위에서 어떤 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나 서비스가 어떻게 얹혀지는가, 이게 전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과 같은 것, 혹은 이 이전으로 가자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죠. 모바일 시대가 와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반에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그 위에 정보가 얹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얹히고, 이젠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도 그 메신저 기반에서 선물을 하기도 하죠. 커머스가 얹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발전 모델을 보면 지금 우리 미디어 어떤 현장에서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용자들하고 거리를 가깝게 가는 노력을 잘 못해왔던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더 가까이 어떤 좋은 서비스나 컨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소비하겠다, 그런 강한 어떤 욕구를 드러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TV의 안과 밖을 다 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TV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을 바깥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이용자 접점을 잘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V가 수많은 개선, 많은 변화를 해왔죠. 고도화가 있었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TV 자체는 기능적인 개선과 발전은 있었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이용자들하고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할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질적 변화, 진화는 좀 약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마트 단말 환경을 보시면 여기는 단순한 도구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연결 기반 위에서 많은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 서비스 플랫폼 위에 또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인터랙션이 생기죠. 그 다이나믹한 어떤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강력한 이용자 기반을 갖고 있던 방송 환경이 실제로 그 강점을 살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방송이 디지털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방송의 디지털 전략을 고민 함께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도 자체는 일어나는데 다만 어떤 아까 그런 이용자 관점은 좀 부족하다 혹은 어떤 플랫폼 서비스 관점, 개발자 관점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취약하다는 생각인데요. 코로나가 좀 그런 걸 앞당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방식의 커넥션, 연결이라고 제가 제목은 썼는데 최근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콘서트 현장, 무대 이런 곳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훨씬 이용자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몇 가지 사례를 하나씩 조금 뜯어서 보면 첫 번째 SBS에서 했던 그 트롯신이 떴다 같은 경우엔 저도 들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여기 그 화상 채팅 그 솔루션 지원하는 업체 이야기 직접 미팅하면서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그 이용자들이 객석을 못 만드니까 이제 화상으로 만나는 거죠. 그걸 그리고 되게 다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의 가수들이 노래를 하다가 너무 그 앞에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NG가 났다고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찍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사람들과의 연결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복면가왕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객석에 사람들이 와 있고 호응을 하긴 하지만 실제 무대에 퍼포먼스가 일어날 때는 불이 꺼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관객으로서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화상 채팅은 아직 좀 덜 적응이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람들하고 진짜 연결된 게 보이는 거예요. 둘이 화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노래를 할 때 훨씬 그 부분의 어떤 압박감이랄까요? 혹은 또 그 몰입감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또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같은 것도 단순히 소리를 좀 지른다거나 뭐 박수를 친다거나 환호하거나 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문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랙션이라는 것, 상호 소통 뭐 이런 부분이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방송이 놓쳤다기보다는 좀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한 수요를 벌써 맛을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나훈아 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사람들이 그 어떤 임팩트를 느낄 때 결국은 TV에 안과 밖이 다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TV로 소비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이때 어떤 이 실시간 연결이 없었다면 이 쇼 자체가 또 불가능했을 거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으로 콘서트가 진행이 돼도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양면이 다 필요하구나. 그리고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만이 아니죠. 이 SM이 했던 비욘드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보면 여기에서도 뭐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글로벌하게 팬들이 연결되어져서 이 콘서트를 즐겼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 중에 한 명이 슈퍼주니어 공연할 때였는데 한 명이 이제 아마 엔터테이너의 그런 감각이 벌써 그런 걸 알아채는 것 같은데 이 환경에서의 어떤 강점을 바로 알아채고 중간에 노래를 하다가 그 화면 앞에 가서 특정 몇 명 그 팬이 보여지는 화면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를 하고 직접 눈을 마주치고 뭐 이런 식의 소통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그 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정말 잊기 힘든 거죠. 뭐 이를테면 오프라인의 객석에 있던 사람을 지금 이런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능해지는 건데 마치 느낌상으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에 어떤 사람을 불러 올려서 무대에서 같이 앞에 세워놓고 노래를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형태의 어떤 인터랙션인 거죠.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는 좀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연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인터랙티브한 어떤 포맷에서 얼마든지 좀 열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나훈아 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어떤 인터랙티브한 뉴미디어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TV와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그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소통, 뭐 사람들의 그 실시간 채팅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에 어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감 형태의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 있게 했다면 훨씬 더 확산의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 가능한 것들이 이런 AR 증강현실의 결합입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AR, VR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접목해서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대에서 뭐 미리 좀 준비한 것이긴 하지만 커다랗게 보여지는 뭐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동물도 나왔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그림들을 얼마든지 그 무대 위에서 바로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 조금 나오던데요. TV에 그 기상 캐스터들이 날씨 전할 때 정말 뭐 토네이도가 온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할 때 진짜 그 스튜디오 안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피하기도 하면서 기상캐스터가 뉴스를 전하는 뭐 이런 식의 실감형 영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실감나게 전하는 모습도 나오던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계속 다양한 사례가 좀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조금 더 이 현실적으로 벌써 이미 확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팬미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화상 채팅 솔루션을 활용해서 하는 모습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백파더 같이 실시간으로 요리를 하는 레시피를 전해주는 것도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도 일어나고 있죠. 이 솔루션 했던 업체가 아까 앞에 나훈아 쇼라든지 SM의 콘서트 다 했던 업체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많은 업체들 지금 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백업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예능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참여형으로 가는 거고요.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최근에 뭐 네이버에서 라방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라방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KBS의 예능 중에 하나인데 물론 나중에 녹화한 후에 방송은 편집해서 나왔겠지만 실시간으로 사람들 연결하고 접속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물건 판매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인터랙션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디지털을 환경에서 전환되는 어떤 걸 현재 방송 환경에서 방송 만드는 것도 힘든데 새롭게 디지털 기반에 맞춘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또 어렵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런 식의 부분적인 접목 어떤 활용 같은 경우 얼마든지 재밌는 실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할 때 처음에 시도하기 좋은 포맷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뭐 특히 이런 것도 좋죠. 그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하고 진짜 그때그때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답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웹 기반에서 네이버라는 그 검색 엔진이 있는 포털이 성장할 때 비결 중에 하나가 지식인 같은 서비스였거든요. 지식인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눈높이 맞는 C2C 그 커스터머 그러니까 그 고객 그 이용자 간의 질의응답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 현재 방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지만 다 만들어진 것을 잘 차린 밥상을 내어놓는 셈인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양한 눈높이에 다양한 어떤 궁금증 혹은 수요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결시켜내서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맷은 계속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스포츠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접목 뭐 일어나는 거 당연하고요. 게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많이 해오던 것이죠. 그 인터랙티브한 어떤 환경 속에서
서비스나 컨텐츠를 즐기는 뭐 이런 게이머들의 어떤 소비 행태는 벌써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대면 환경이 왔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목이 또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방송사 입장에서 조금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혹은 또 나름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로 얘기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최근에 다른 저 잡지 같은 데서 소개가 좀 됐던 사례인데요. 미국의 폭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가 그 긍정적 사례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폭스의 투비라는 그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OTT하고 저를 접목한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폭스 소울이라고 그래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씩 잠깐 보면 결국 그 이 OTT라는 어떤 서비스 환경을 어떻게 방송사가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폭스 같은 경우에는 투비라는 이제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니까요. 무료 OTT를 연결해서 여기에 자사의 강력한 킬러 컨텐츠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TV로서도 즐기지만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런 OTT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또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드 싱어는 복면가왕을 라이센싱 사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상당히 그 미국에서 히트를 쳤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로 집어넣지 않고 자기들이 이 투비를 통해서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략적 메시징을 한 사례가 있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그 특화된 컨셉의 컨텐츠 플랫폼인 셈인데요. 흑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이 스트리밍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 카테고리에 걸쳐서 흑인 커뮤니티의 컨텐츠들을 많이 아울러 가는 것이고 셀럽들을 활용하고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 뭐 웹에서 볼 때는 우리가 버티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특정한 영역 주제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ITV나 채널4의 사례도 있을 텐데요. 영국의 ITV 같은 경우에는 두 사례가 사실 약간 이 지금 연기스트라고 하는 제작사하고 이 온라인돼 있는데요. 이들은 엔데몰이라고 하는 엔데몰 샤인그룹 큰 컨텐츠 포맷 만들던 회사에서 이렇게 그 경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은 데이빗이고 한 명은 이제 크리스 이런 사람들인데 나와서 새롭게 뉴미디어 회사를 차린 거고요. 그들이 방송에 다시 납품을 하는 형태로 제작사로서 만드는 건데 이 두 가지 포맷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 게임 형태를 차용한 것이고 다 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다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스몰 폴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퀴즈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 시도를 한 경우죠. 저는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몇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최적화된 방식,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 보면 뭐 어드레스블 광고 이건 한국에서 최근에 SK 브로드밴드가 많이 제기하면서 지금 서로 연합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A, B 타입 같은 컨텐츠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 이용자 상황에 맞춰서 혹은 데모그래픽 특징에 맞춰서 광고가 좀 다르게 발신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장표인데요. 그 뉴욕타임즈 사례를 소개하면서 매듭을 좀 짓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마크 톰슨 사장이 최근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8년간 재직을 했었고 2012년부터 그 이전에 BBC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고 BBC 사장을 8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와서 지금 8년을 하고 물러난 건데요. 정말 뉴욕타임즈에 와서 가장 크게 세운 공이 디지털 전환의 성과입니다. 그 이분이 했던 디지털 전환의 성과라는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서 이분을 며칠 동안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최근에 낸 게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아까 그 표지였고요. 안에 내용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 수치 자체는 이미 많이들 그 기사로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디지털 구독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성장을 많이 시켜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그 리포트의 목차인데요. 진통이 없지 않았겠죠. 상당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내면서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에 몇 가지 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변화에 대한 열망을 조직 내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돌파구를 찾아내는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들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리고 내부를 설득해가면서 그 외부의 좋은 서비스들을 인수를 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장 전략은 또 어떻게 가고, 뭐 이런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외부의 신생 그 저항군이랄까요? 뭐 새로운 미디어들도 위협적이지만 마크 톰슨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부의 저항군이 더 무섭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디지털 혁신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내부의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 관습 혹은 패러다임의 그 고도화된 방식들이 저항군의 형태로 강하게 압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내부에서의 비전의 공유, 그리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노력,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의 성과란 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내용, 제가 사실 시로캣이라는 뉴스레터도 발행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구독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전략 함께 만나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전 공유를 하고 협력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열정의 강의만큼이나 많은 의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몇 가지 선정해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국내 방송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 혹은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방송사에 다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앞선 뉴욕타임즈 이야기에서 조금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하던 방식대로의 유지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만들기 당연히 어려울 테니까, 먼저 같이 내부에서의 비전의 공유, 새로운 비전의 정립,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현재 일하는 업무 방식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미디어의 정체성, 우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 현황에서 이용자 접점의 환경을 좀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현재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뭐 크로스 플랫폼의 아까 그런 모델이라든지 몇 가지 시도들을 조금 펼쳐보는 것,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로스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봐라.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미디어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뭐 이 부분은 좀 편차도 있을 거고요. 업체마다 좀 다를 텐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하나는 이제 그 오늘 방송과 관련한 주제이긴 하지만 디지털과 관련해서 언론사,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제프 베조스가 인수를 하고 개발자 집단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CMS 툴도 새롭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국내에서 최근에 또 어떤 언론사가 그걸 도입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마 현재 문화적으로 그것이 접목이 잘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언론사 현실에서 아직은 그런 개발 환경, 개발자들과의 어떤 협업,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작업에, 이 업무의 진행에까지 그 활용하는 것까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에는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뭐 기술 수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나 이해도, 이런 부분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인 거고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방송 측면에서 보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선 곳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곳은 더 많이 처진 것도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키가 되냐면,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내보내는 과정이 아까 제가 TV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송출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TV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현재의 기술은 아마 뭐 세계적으로도 견주어서 국내, 한국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의 기술력이라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 기술력은 이를테면 포털들과의 경쟁력, 유튜브를 포함한 또 OTT,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 것과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 서비스하는 환경에 있어서 기술적 그 어떤 우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의 싸움으로 본다면 갈 길이 아주 멀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진행하는 벌써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지금 뭐 제가
업무적으로도 그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 딜레마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층위가 좀 다른데요. 경영진 입장, 어떤 사장님이나 경영진 입장이 있고요. 또 중간 간부 입장이 있고 실무진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고민이 조금씩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부분의 간격은 많이 좁아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실무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뭐 어린 게 벼슬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뭔가 컨텐츠 만들 때 막내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리터러시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고참 간부나 그 임원이나 이런 그 의사결정자들이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머리로 당위로는 이해하지만 본인이 이때까지 갈고 닦은 부분이 그렇지 않죠. 이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의 고도화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들어낼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저는 경영자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감이 좋은이라기보다는 어떤 같이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최근 어떤 경영자분이 하는 고백이 와닿았는데요. 아, 정말 이제는 말로만 하는 디지털 혁신이 아니라 진짜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보적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나눠서 했지만 묶어서 정리하자면 제가 볼 때 그 어떤 아까 1번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뭔가라도 시도가 되려면요.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유보적 관점으로 뒤따라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리더십을 갖고 이게 정말 살 길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 상태에서 보면 조금 더 리더십 있는 어떤 드라이브, 리더가 먼저 발휘하고 끌고 나가는 형태의 조직 내의 어떤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조금 리더십에 대한 고민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걸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강의를 해주신 김경달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